안녕하세요. 화학자 장웅재입니다. 가을을 수놓는 아름다운 나무 중 하나인 은행나무. 독창적인 잎 모양과 색상의 시각적인 특징, 지독한 냄새와 고소한 씨앗이라는 후각과 미각적 요소, 그리고 살아있는 화석이라는 별명처럼 공룡시대부터 지금까지 남아있는 멸종 위기종이지만 고라니처럼 우리에게는 의외로 흔한 식물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은행나무의 화학에 대한 소개입니다. 은행나무가 오랜 세월을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인 식물, 특히 나무의 수명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은행나무로 여겨지는 강원도 원주시 반계리의 은행나무의 웅장한 모습은 물론이고 가장 오래된 은행나무는 약 3,500년 이상 살아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여기서 고민해 보게 되는 것은 지금까지 진행된 식물의 노화에 대한 연구 중 가장 포괄적인 예시로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의심해왔던 사실인 식물의 기본 상태는 불멸이다라는 가설에 대한 최초의 실질적 유전적 증거가 은행나무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은행나무 34그루에서 얇은 내부 조직을 채취해 나이테를 분석한 결과 은행나무의 성장은 수백 년이 지나도 느려지지 않으며 오히려 빨라지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 품종의 은행나무에 대해서도 테스트했으며 무엇보다 식물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빛을 이용해 전자를 생성해 광합성을 진행시키는 인간의 대사와 같은 과정에서 잎의 크기나 광전 변환율, 광합성량과 엽록소량 모두 전혀 감소하지 않고 유지됩니다. 물론 잎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해마다 잎을 떨어뜨리고 새로운 잎이 돋아나듯 노화와 관련된 유전자 발현은 죽어가는 잎에서는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증가합니다. 반면 형성층에서의 동일한 유전자 발현을 조사할 때는 어린 은행나무와 늙은 나무 사이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시간이 흐르며 은행나무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화학 물질의 농도에서 드러납니다. 오래된 나무일수록 인돌3 아세트산이라는 성장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며 앱시식산이라는 성장 억제 호르몬 수치는 높아지는 경향성이 나타나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궁금한 것은 은행나무가 왜 오래 살아가는지, 정말 불멸의 수명을 가지고 있는지보다는 가을이면 누구나 은행나무의 존재를 눈치챌 수 있고 실수로 밟기라도 하면 기분이 뭔가 더러워지고 밟아 미끄러져 위에 넘어지면 그날 일정을 접고 집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을 고민하게 되는 은행 열매에 대해서입니다. 정확히는 열매가 아닌 씨앗에 해당하며 냄새나는 과육 느낌의 부분은 겉껍질, 벗겨내면 나오는 딱딱한 하얀색 껍질은 중간 껍질, 또 벗겨내면 보이는 얇은 갈색의 막은 속껍질, 그리고 우리가 구워 먹는 부분이 바로 씨앗의 영양 저장소인 배젖입니다. 냄새나지 않는다 치면 살구처럼 보이기도 하는 겉껍질을 왜 어떻게든 먹을 생각을 안 할까요? 우리는 독이 있는 보거나 한때 세계 최강의 혐오식품이었던 산낙지, 외형만 보면 이걸 누가 처음 먹었을까 싶은 멍게나 다양한 버섯들도 어떻게든 먹고 있는 사람인데 도대체 왜 은행에 도전해 성공해낸 사람은 없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의 주제는 왜 은행 겉껍질은 먹지 못하며 어떻게 하면 그나마 먹어보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해서입니다. 가장 먼저 체감되는 것은 은행의 구린내입니다. 똥내, 썩은내, 구린내 등으로 표현되는 은행 특유의 냄새는 당연히 특정한 화학 물질들이 만들어내는 효과이며 이에 대한 분석은 완벽히 이루어져 있습니다. 은행 냄새의 주 원인 물질로 매우 긴 탄소 사슬에 단 하나의 수산화 작용기가 붙은 지용성 알코올인 긴놀, 그리고 이름부터 은행의 화학 물질임이 느껴지는 빌로볼이 등장합니다. 긴놀은 강렬한 냄새보다는 은행나무와 잎 등의 겉을 감싸 보호하는 기름막 또는 코팅의 역할로 1차 방어선으로 작용하며 빌로볼은 곤충을 대상으로 한 화학적 경고와 같아 곤충 감각 수용체를 강력하게 자극해 동물이나 곤충이 씨앗을 함부로 먹지 못하게 만드는 2차 방어선입니다. 강한 비린내나 썩은 내가 나는 음식을 인간이 피하도록 진화한 것과 마찬가지로 빌로볼의 주 대상은 곤충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모두 매우 긴 탄소 사슬로 이루어진 만큼 물보다는 알코올이나 아세톤, 기름 성분에 녹습니다. 그러나 빌로볼의 구조에서 예상되듯 휘발성이 높지는 않아 멀리서도 느껴지는 구역질나는 은행 냄새 핵심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짧은 사슬 길이로 이루어진 단쇄 지방산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식물과 깊이 관련된 4가지 지방산을 나열한다면 카프릭산, 카프릴산, 카프로산, 그리고 뷰티르산입니다.
비슷한 용어가 많아 헷갈리지만 이는 모두 화학물질의 별명으로 볼 수 있는 관용명에 해당하며 정석적인 이름으로는 사슬을 이루는 탄소 개수의 그리스어 지칭의 근거에 뷰타, 헥사, 옥타, 데카로 혼동 없이 지칭할 수 있죠. 이 네 가지 지방산 중 가장 지독한 것은 뷰티르산과 카프로산 두 종류입니다. 짧은 만큼 휘발성도 높아 구린 내 영역을 간단히 형성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큰 오해 중 하나가 뷰티르산의 BUT가 4개라는 의미와 관련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화학을 웬만큼 공부했다면 당연할 수 있지만 쓸데없는 것까지 공부한다면 오해를 눈치챌 수 있습니다. 이 분자의 한국어 명칭은 낙산입니다. 낙농업이나 타락죽과 같은 단어에서 보이듯 낙은 우유나 유제품, 버터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버터의 산패에서 발생하거나 버터에서 추출된 산성 물질이라는 의미로 뷰티르산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라틴어로 버터를 뷰티룸으로 부르며 그리스어로도 소치즈란 뜻에서 부트론이라기에 뷰티르산은 버터에서 유래한 물질이 됩니다. 만약 버터 겉면이 반투명한 코팅처럼 변했다면 산패가 이루어지는 중이며, 이를 긁어내 냄새 맡으면 뷰티르산의 발생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냄새일지 상상하고 싶다면 우유를 먹고 구토한 토사물을 떠올리면 매우 정확합니다. 섭취한 지방 성분들, 특히 유제품 등에 포함된 유지방은 소화효소인 라이페이즈에 의해 분해됩니다. 이 과정에서 유지방의 구성 성분인 뷰티르산이 방출되며 평소에는 소장에서 흡수되거나 대장으로 넘어가지만 역류를 통해 구토할 때는 대사되지 않은 뷰티르산이 섞여 나오게 됩니다. 은행 냄새를 묘사하는 가장 정확한 방식은 우유를 먹고 구토한 냄새라고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역겹긴 하지만 그래도 고약한 냄새는 은행이 갖는 가장 약한 화학적 방어장치에 불과합니다. 곤충을 표적한 빌로볼이 있다면 구조를 미세하게 조절한 다른 화학 무기의 생산도 수억 년 동안 살아온 은행나무에게는 충분히 가능했겠죠. 식물을 먹는 것은 곤충만이 아니니 말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은행산입니다. 구조적으로도 매우 유사함을 눈치챌 수 있는데, 은행산은 세포막의 지질 구조를 교란할 수 있는 지용성 물질로 곤충, 미생물 및 기타 동물 세포와 접촉하면 세포막의 투과성을 변화시켜 내부 물질을 유출시키거나 파괴합니다. 은행산과 정말 닮은 또 다른 분자가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으니 단 한 곳의 작용기만 산화 여부가 차이나는 우루시올입니다. 우루시올이 존재하는 대상 역시 이름에서 추정이 가능한데, 일본어로 온나무를 뜻하는 우루시에서 유래했습니다. 피부에 온나무가 닿으면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키는 것처럼 생명과학적으로는 식물이 외부 포식자나 미생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진화시킨 화학적 방어기제입니다. 우루시올을 함유한 식물의 모든 부분은 접촉 독성을 가지며 열에 의해 분해되지 않아 온나무 등이 탈 때 발생하는 연기에 닿는 것만으로도 해롭습니다. 최대 5년 동안 독성을 유지하기에 우루시올로 오염된 물체에 닿으면 피부염이 생기죠. 우리는 은행나무를 단순한 조경수로 생각하며 가을철 땅에 떨어진 씨앗을 냄새 때문에 기피하지만, 만약 냄새가 나지 않았다면 무심코 만진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피부 손상과 건선 증상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식물 이야기에서 플라보노이드를 빼놓을 수 없는데, 은행나무에는 캠페롤이나 유사 구조를 가지며 그래도 어디선가 들어본 경험이 있을 수 있는 퀘르세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벽을 보호하며 항염증 작용이 가능하기에 플라보노이드는 유익한 물질로 활용되죠. 은행나무의 화학적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플라보노이드가 있으니 바로 진게틴입니다. 진게틴은 일반적인 플라보노이드인 아피제닌 두 분자가 탄소-탄소 결합으로 직접 연결된 바이플라보노이드입니다. 식물이 외부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단일 분자를 2개 붙여 더 크고 안정적인 형태로 진화시킨 결과물입니다. 단일 플라보노이드보다 항산화 및 항염증 능력이 훨씬 강력하며 자외선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능력이 탁월해 은행나무가 수억 년간 자외선과 방사선 속에서도 살아남은 비결 중 하나입니다. 최근 진게틴은 항암 성분으로 관심받는데, 암세포가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철분 대사를 방해해 증식을 억제하고 세포 사멸을 유도합니다. 특히 노란 은행잎에 고농도로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와는 다른 은행나무에 아름다운 테르페노이드 성분이 있으니 진콜라이드와 빌로발라이드입니다. 이 두 물질은 오직 은행나무에만 존재하는데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 피가 굳는 것을 막고 혈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흔히 은행 씨앗의 효과로 대표되는 강심작용, 즉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 기능을 돕는 효과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화학적 관점에서 이 두 분자는 경이롭습니다. 입체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오각형 락톤 구조를 포함해 진코라이드에 존재하는 6개의 고리는 모두 오각형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빌로발라이드 역시 4개의 오각형 고리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밀집된 오각형 고리 덕분에 열이나 산성 환경에서도 구조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 화학적 안정성을 갖습니다. 이 아름다운 분자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더 신기한데 은행나무는 탄소 15개 혹은 20개의 시작물질을 사용하며 이는 오직 육각형 고리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합성 과정을 거쳐 탄소를 잃어버리고 고리가 열리고 다시 닫히고 수없이 많은 변화를 통해 모든 것은 오각형 고리들의 결합으로 바뀝니다. 심지어 밀집되어 있는 터셔리 뷰틸 작용기를 갖는데 교과서와 유기합성 실험실에서는 흔히 쓰는 화학 작용기이지만 자연 속 천연물 중 이 구조를 가진 물질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소수성 탄소 덩어리로 분자의 한쪽 면을 완전한 소수성으로 만들어 생명체 내 단백질 수용체에 강력한 상호작용으로 결합합니다. 진코라이드와 빌로발라이드는 은행나무가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리며 수억 년간 생존할 수 있는 또 다른 비결로 여겨집니다. 무엇보다 2억 년 전 화석에서 발견된 은행나무 잎의 성분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자연이 설계한 가장 완벽한 방어용 화학 물질이기에 더 이상 진화를 통해 수정할 필요가 없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지독하고 위험하며 가끔은 유익한 은행의 여러 화학물질 중 가장 위험한 독성물질을 꼽는다면 4'5메틸피리독신이라는 간단한 물질입니다. 메틸피리독신은 인간과 곤충 모두에게 위해성을 갖는데 무언가 정상적인 물질 대신 신경계의 작용에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왠지 이번에도 위험한 물질 이름처럼 보이는 피리독신과 메틸기 하나의 차이만이 보이는데 피리독신을 조금 더 친숙한 별명으로 바꿔본다면 비타민 B6입니다. 다양한 비타민 B6 구조 중 피리독신 형태로 섭취되고 나며 체내에서 효소에 의해 구조 변화와 작용이 시작됩니다. 특히 1탄소 대사 경로로 엽산 회로와 메티오닌 회로로 구성되며 비타민 B6도 여기 관여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비타민 B6는 B9 결핍보다 임상 증상이 덜 심각해 잊혀진 비타민으로 여겨져 왔는데 글라이코겐의 분해나 포도당의 합성, 지질대사, 아미노산 합성, 햄 합성, 신경 전달물질 합성 등 다양한 조절 기능의 필수 인자였습니다. 무려 160개 이상의 효소 반응에 대한 보조 역할을 하기에 비타민 B6의 중요성은 생각보다 거대했고 이와 닮은 구조를 갖는 은행의 메틸피리독신이 인체를 박살내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비타민 B6 변환에 관여하는 피리독신 인산화 효소의 기능을 메틸피리독신이 결합해 억제 혹은 비활성화시키는데 그 결과 발생하는 문제는 인체의 억제성 신경 전달물질인 가바의 합성이 중지됩니다. 뇌 속의 가바 농도가 떨어지고 억제 효과가 감소하니 상대적으로 흥분성 신호가 강해져 경련, 발작, 구토, 어지러움과 같은 중독 증상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수치적으로 성인은 은행 씨앗을 하루 10알, 어린이는 2~3알 이상 먹지 않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중요합니다. 만약 은행 꼬치구이를 안주 삼아 맥주를 먹을 때 10알 이상 생각보다 많은 양을 먹게 된다면 술에 취해서 어지럽고 속이 안 좋은 것보다 메틸피리독신에 의한 작용으로 더 취한 느낌과 어지럼증, 구토감이 발생할 수 있어 중요한 술자리에서는 되도록 은행은 몇 개만 먹고 다른 사람에게 권하는 쪽으로 합시다. 굽거나 삶아도 제거되지 않는 분자여서 적정량 먹는 수밖에 없습니다. 종종 은행 씨앗이 갖는 강심 효과 때문에 많은 양의 은행을 먹으면 심장에 무리가 가는 등 독성의 원인이 강심에 있다 이야기되기도 하지만 그런 효과는 사실상 미비하고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독성은 메틸피리독신에 의한 중독입니다. 만약 은행을 여러 알 먹어 중독 증상이 나타난다면 병원에서 가장 먼저 시도하는 응급처치는 경쟁적 저해로 기능을 보이지 못하게 되는 분자인 비타민 B6의 고용량 주사입니다. 그렇다면 은행이 너무 맛있어서 조금 더 먹고 싶다면 비타민 B6를 외부 공급해 기량작용을 이끌어내면 괜찮지 않을까요?
비타민 B6가 다량 함유된 식품들의 종류를 나열해 볼 수 있는데 그중 지금 이 시점에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은 견과류, 그 중에서도 피스타치오일 듯합니다. 피스타치오는 비타민 B6가 가장 많이 함유된 식품 중 하나입니다. 기준 질량당 무려 0.48mg이 함유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편한 100g으로 환산한다면 대략 1.7mg의 비타민 B6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맛도 좋고 비타민 공급에도 유리한 피스타치오를 스프레드로 만든다면, 그리고 피스타치오 스프레드를 활용한 두바이 시리즈로 환산한다면 어떨까요? 은행을 먹기 위해 피스타치오나 두쫀쿠를 먹거나 반대로 두쫀쿠를 사 먹을 당위성을 만들기 위해 은행 섭취를 감행하거나 허위 근거를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쉽게도 계산해보니 쉽지 않았습니다. 피스타치오의 비타민 B6 함량은 100g당 약 1.7mg으로 견과류 중 최상위권이지만 은행에 함유된 메틸피리독신은 더 압도적입니다. 100g당 최대 40mg이 함유되어 있어 이미 수치적으로도 이기기가 어렵기도 하며 이들이 작용하는 인간 및 포유류의 뇌내 피리독신 인산화 효소와의 미하일리스 멘텐 키네틱스를 기반한 결합력을 비교할 때 메틸피리독신이 100배 이상 더 강력한 결합으로 비타민 활성화를 원천 봉쇄한다는 결론이 나오기에 두쫀쿠로 은행을 이기는 것은 아쉽지만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왠지 사진으로만 보면 맛있어 보이는 은행의 겉껍질, 과육처럼 보이는 이것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고민해야겠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쉽지 않지만 최대한 유해물질 및 악취물질 제거로 방향을 잡는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은 빌로볼과 은행산의 제거입니다. 지용성이 매우 강한 이 분자들은 에탄올이나 아세톤을 이용한 반복 추출로 접근 가능하지만 최종적으로 먹는 것을 고려했을 때 초임계 이산화탄소 추출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거 참기름을 뽑아내는 데 사용된 예시도 있는 것처럼 기름 성분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고 용매 잔류 걱정도 없어 식품 가공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제거 가능한 지용성 냄새 분자를 제거했다면 이제 토사물 냄새의 악취 분자들을 중화해보죠. 은행의 악취는 뷰티르산과 카프로산에서 기인했으며 이 두 분자는 모두 산성물질에 해당합니다. 결국 염기를 이용해 중화한다면 생선의 비린내를 산염기 반응을 통해 레몬 과즙으로 지워내듯 악취 분자를 제거하고 세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마 탄산수소 소듐인 베이킹소다 농축액에 담가두었다 고압 세척하는 공정으로 상당량 제거가 가능하겠습니다. 맛을 가미한다면 더 좋을 텐데 겉껍질 세포벽을 이루는 팩틴과 셀룰로스를 팩티네이스나 셀룰레이스와 같은 효소 처리로 분해하면 질감이 부드러워지고 당 함량이 높아지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부질없어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식재료를 발효하고 염장하거나 다양한 과일 및 효소로 처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공적으로 모든 공정이 이루어지면 은행 겉껍질은 쫀득한 젤리 형태의 식재료로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문제라면 공정 비용이 비싸 상용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과 제독이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구강상피나 점막에 손상이 발생해 독극물을 먹게 되는 것이라는 정도겠네요. 결론입니다. 토사물 냄새를 풍기는 은행나무 씨앗 외피는 식용으로 가공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가성비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몇 가지 화학적 처리를 이용해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은행 씨앗은 하루 10알 이내로만 먹으라는 것은 비타민 B6의 경쟁적 저해제인 메틸피리독신이 함유되어 실제로 뇌내 신경 전달물질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비타민 B6 투여로 해독이 가능하지만 가장 많이 함유된 피스타치오를 기준으로 계산해봐도 효과적인 개선이 어려울 정도의 성능 차이기 때문에 두쫀쿠로 메틸피리독신 중독 해소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습니다.